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9월 7일 녹화하는 용정부터 일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나올 때쯤 되면은 이제 추석 연휴일 텐데요. 추석 잘 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는 한국, 일본, 중국 삼국 관계에 관해서 간단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러시아 빼고는 가장 중요한 나라들인데 이 나라의 관계를 30분에 다 설명한다는 건 좀 무리인데, 최근에 이제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을 이제 조금씩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그걸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굉장히 불쾌한 뉴스가 나왔는데, 리 잔수라고 있습니다. 중국 전국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인데요. 우리로 치면은 이제 국회의장 택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니까 뭐 국회에 좀 있으나 마나 한 거죠. 거수기에 불과한데, 그럼 왜 오느냐, 이 사람이. 이걸 좀 이제 비판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게, 아무리 서열이 높다 하더라도 정부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당국자들과 만나봐야 중요한 사실을 협의만 할 뿐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서열 3위거든요.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달에 낸시 펠로시 미국의 하원 의장이 왔었는데 그 사람이 3위지 않습니까? 근데 동남아 동부가 5개국 순방하면서 한국이 제일 홀대를 했죠. 대통령이 만나주지도 안 하고. 자, 그런데 일부러 중국이 제3위 서열을 슬쩍 건네봅니다. 한국에. 운을 띄우는 거죠. 여기서 만나주면 안 됩니다. 이런 작자를. 근데 윤석열은 뉴스 보니까 윤석열이가 만나줄 것 같은 지금 분위기거든요. 자, 이러면 이제 미국이 가만히 있을 겁니다. 물론 그거 가지고 항의 성명을 내거나 그러진 않죠, 미국이. 다만 이제 노트를 하는 겁니다. 저 자식들 봐라. 미국의 안보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의 서열 3위가 갔는데 저지랄인데, 적성궁이 중국의 서열 3위가 왔으니까 쟤들 저렇게 환대를 하더라. 딱 전 세계가 지켜보는 거죠. 어떻게 할지 한번 두고 보자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비교해야 되냐면은, 박병석, 그러니까 지난번 정권 때 국회의장이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도 가거나 온 적이 없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2018년 동계올림픽 할 때 그때 이제 중국에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인사를 하고, 사실은 시진핑을 못 만났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거기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오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박병석이 갔을 때 시진핑을 못 만났으니까 이번에 오늘 리 잔수도 만나게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아마 만나게 해줄 것 같습니다. 지금 뉴스에 뜨는 바에 따르면은. 그럼 이렇게 생각을 볼 수도 있겠죠. 자, 지난번에는 낸시 펠로시 왔을 때 휴가 핑계 대고 안 갔는데, 그럼 이번에는 어떤 핑계를 대고 안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러면은 뭐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거짓말하고 안 만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비판할 겁니다. 저 자식은 중국에 사신 하나가 오는데 겁이 나가지고 코로나 핑계를 대었다고 할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요거도 묻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낸시 펠로시는 반드시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외교적 참사죠, 그죠? 근데 하나 한심한 거는, 그 뉴스가 거의 한 달 동안 내외신 기사들을 도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좌파 신문 경향신문이라는 게 한겨레보다 한술 더 뜨죠. 얘들이 낸시 펠로시 만나지 않은 걸 갖다가 외교적 참사라고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기가 막히죠. 조선일보도 중앙일보도 아닌데. 지금 하여튼 이런 사건으로 봐서는 하나하나 외교 사안들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중국이 아마 테스트를 하겠죠, 한국에. 요거 봐라. 낸시 펠로시를 갖다가 안 만났으니까 이번에 리 잔수 갔을 때 만났더라면 역시 얘들은 아직 겁이 많은 애들이구나. 우리 공갈 협박이 먹힌다라고 이제 단정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하고 일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은 나중에 3자의 역학 구도를 이제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여러 번 뉴스에 나옵니다만은 옛날에 7, 80년대 그때 그 잘 나가는 일본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일본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 제2의 경제대국 지위를 누릴 때도 사실은 그에 걸맞는 정치 외교는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독일이 결국 정치 외교적으로는 영국이나 프랑스에 눌려서 제대로 된 이제 주도권 행사할 수가 없었죠. 그런 점에서는 일본과 독일의 어떤 그 경제 구조도 꽤 비슷하기 때문에 두 나라의 어떤 정치 경제력이 어떤 굴곡을 걸을 것인가 하는 것도 비슷한 그런 국면에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이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지금 쇠락했는가, 나라의 국력이 떨어졌는가라는 통계주를 한번 보자면 제가 세 가지를 내겠습니다. 가장 큰 게 역시 GDP죠. 옛날에는 이제 미국 다음이었는데 지금 이제 3위로 물러났습니다. 중국에 넘겨주고. 1인당 국민소득은 중국이 영원히 일본을 따라잡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 경제 규모면에서 중국은 완전히 일본을 이제 따돌렸습니다. 근데 과거에 일본이 잘 나갈 때는 미국이 한 20%에서 24% 정도 전 세계 GDP를 장악할 때 일본이 한 10%였거든요. 근데 지금 서열 3위로 떨어지고 나니까 겨우 5%, 전 세계 GDP 5%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 이제 버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ODA라는 거,
개발 협력 이제 기금, 원조 기금입니다. 이거는 이제 후진국들, 과거의 제3세계 국가들한테 개발 원조하는 건데, 이것도 한때 꽤 높은 성적으로 있다가 대개 이제 GDP 순으로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현재는 5위로 떨어졌습니다. 과거에는 국별로 보자면 그 1위였는데, 그래서 이거하고 결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잘 살면 잘 살수록 국제기구의 분담금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국제기구 분담금도 1위가 미국, 그 다음에 일본, 독일, 이 서열이 이제 몇십 년 동안 갔었죠. 근데 중국이 들어오면서 GDP가 확 늘어나면서 이제 지금 국제기구 분담금도 중국이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독일 순입니다.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GDP가 하락하면서 어디의 사업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지금 N저 현상이 워낙 이제 강화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수치를 올리려 해도 구조적으로 올릴 수가 없는 그런 답답한 조건에 처했을 겁니다. 일본 경제가. 그 다음에 이제 군사력 면인데, 군사력은 아시아 환태평양 미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보자면 사실은 군사력 부분에서는 1위였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3위로 떨어져 나갔고요. 그래서 지금 무기 수출 같은 거는 한국보다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 무기 잘 수입해가는 나라 별로 없죠. 우리는 사실은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별 볼이 없는 나라였는데, 가성비, 그러니까 가격에 비해서는 굉장히 질 좋은 무기를 만들어낸다, 이런 이제 국제적인 평판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 무기 수출 면에서는 이제 한국이 일본보다 더 확실한 동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측면을 보면 지금 과거에 일본이 아니다. 근데 이걸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자면은 30년, 20, 30년 동안 일본이 침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나라가 전 세계 경제를 리드하던 어떤 나라가 30년 동안 침체에 빠졌는데 아직도 GDP 3위를 이루고 있다? 유지하고 있다? 이것도 지금 이제 대단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일본 사람들이 이러나 저러나 지금 여기서 일본 경제가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 갖다 인식하고 상당히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동북아의 4강의 어떤 그 갈등 구조, 이런 게 점점 이제 격화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변화하는 안보 지형에 일본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이제 근심거리가 상당히 많죠. 근데 이제 과거 일본의 이 지금까지 쭉 20, 30년 내려온 이 침체 국면, 물론 정부, 기업, 개인 모두가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웃기는 건 이 기업인데요. 기업이라는 게 사실은 좀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투자도 하고 해서 경제를 살려나가야 되는데, 국가라는 거는, 정부라는 거는 그런 기업들의 활동을 뒤에서 이제 보조하는 거죠. 자본주의 국가 생산 양식을 유지한다면 말이죠.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일본이 얼마 전에 나온 그 통계를 보니까 일본의 기업들이 그동안 너무나 소극적이었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게, 소위 말해서 기업의 그 내부 보유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려 516조 엔입니다. 지금 현재 은행에 쓰지를 않고 일본 기업들이 갖고 있는 돈이 516조 엔 같으면 우리 돈으로 5천조가 됩니다. 5천조. 5천조를 쓰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노동자들 임금도 올려주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까 기시다 정부는 정권을 잡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 노동자들 춘투를 지지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 말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달라. 기업으로 하여금. 오히려 그게 더 경제 성장을 추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거는 문재인이가 이야기하던 소득주도 경제하고는 다른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관제 춘투라는 말이 일본에서 생겨났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노조가, 아주 강력한 노조가 기업에 부담을 주면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이제 협상을 하거나 공갈 협박을 하게 되면은 국가가 중재를 서고 이랬는데, 이제는 기업 너가 너무한다. 제발 돈 좀 써라. 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노조의 임금 인상을 이제 같이 지지하고 나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상당히 일본에 이제 특화된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가 되는데, 그럼 일본은 이 위기 국면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는 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일본이 이번에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영원히 제조업 국가라는 과거에 그 60년대에서 80년대 후반까지 그 영광된 시기를 다시 되돌릴 수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1달러 1300, 어제가 1388원이더라고요. 곧 1달러 1400원을 돌파하겠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10배 이제 화폐 가치가 높으니까 1달러에 지금 이제 140원을 돌파했습니다. 140엔. 그래서 이 추세대로 간다면은 일본 경제가 도저히 살아나지 못하고 정부 대책도 먹히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170원까지 가게 될 거다. 이런 위기의식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일본 사람들도 이제 굉장히 애국심이 있어서 자국 경제의 위기에 처했다고 할 경우에는 되게 이제 정부가 보조를 맞춰서 나름대로 이제 자구책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1달러 140원, 150원까지는 견뎌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1달러 170원, 소위 말해서 전 세계 투자 전문가들이 말하는 1달러 170원 N 선에 돌파하게 된다면은
이제는 달러를 갖고 있던 일본 내국인들이 일본이 스스로가 엔화를 팔고 달러를 취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본격적인 경제 붕괴가 시작된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170엔까지 간다면 이건 재앙이지만 150엔까지 가는 데까지는 견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과거에 한 20, 30년 전에 중국 임금하고 일본 임금 격차는 어마어마했죠. 훨씬 더 이제 중국 임금이 쌌으니까. 그런데 그게 일본이 계속 경제적으로 쇠락하고 중국 경제가 부상하면서 지금은 노동 비용의 차이가 별로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달러 150엔이 된다면은 그럼 노동 조건에서 일본이 훨씬 중국보다 유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잃었던 제조업의 부흥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물론 150엔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재정 악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게 반드시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이미 140엔을 돌파한 상태에서 수출 주도적인 기업들은 이제 상당히 호조권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일본의 관료나 기업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만약에 1달러 150엔이 됐을 경우에 어차피 세계는 디카플링 한다 이거죠. 중국하고. 그냥 과거의 냉전 시절처럼 이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블록 경제로 이끌어 갈 거다. 그럴 경우에 이제 중국에서 완전히 탈각해서 다른 지역으로 투자를 하든가 일본 본국으로 되돌아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서방 진영들이 중국과는 거래를 갖다가 당분간 또는 제한적 또는 전면적으로 끊을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일본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망, 지금 현재 일본의 여러 가지 소재라든가 장비라든가 부품에서는 아직 여전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방 진영이 거의 완전히 중국으로부터 손을 뺀다고 할 경우에 그럼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 일본밖에 없다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은 아마 그 부분을 아마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점이 1달러 150엔이 아닌가. 근데 그 이후에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소위 말해서 그런 어떤 그 무역을 활성화시키고 경제 성장을 추동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건들이 완전히 이제 형해화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 150엔이나 160엔이나 170엔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그런 국면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여하간 이걸 갖다 이 위기를 기회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중국이 세계 공장이었는데 일본이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경쟁력을 뺏기게 되면 상당 부분을 인도에다 갖다 바칠 거다. 그러다 보면 소위 말해서 정말 전 세계 공급망의 이제 현실적인 재편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어떤 경제학자들이나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과거의 경험을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1970년 초에 오일 쇼크, 석유 파동이 났을 때 상당히 많은 일본 재계 사람들이 이제 일본 경제는 끝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충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런데 유류값이 워낙 뛰다 보니까 미국에서 링컨 컨티넨탈이라든가 이런 큰 사이즈 큰 차를 운용하기가 힘들게 되죠. 그러면서 전부 전 세계 사람들이 도요타를 사게 됐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연비가 좋은 작은 차들. 그래서 도요타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동남아시아의 한 베트남 정도를 제외한다면 전 세계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전 세계 가장 많은 차가 도요타입니다. 그때 그 70년 초부터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일본 경제가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70년대부터 제2의 도약을 했고 80년대 이제 부흥을 이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도 전반적인 전면적인 위기인 건 확실하나 만약에 일본 경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부와 민간과 기업이 3자가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한다면 과거의 영광을 다시 구현할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럼 이제 이 국면에서 일본 정부 또는 일본 외교는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게 이제 화두로 떠오를 수 있겠죠. 근데 제 최근에 그 일본의 하야시 외상, 일본의 외무장관이죠. 하야시 외상이 어떤 정치 토론 방송에 나온 걸 봤는데 일본 외상인데 무려 1시간 이상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거죠. 그거는 그 방송 채널의 어떤 권위라든가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게 지대했기 때문에 아마 장관이 1시간 이상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일본 외교의 좌표를 이제 3가지로 설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불변의 가치 수호라는 측면입니다. 그건 소위 말하는 서구 가치죠. 민주주의라든가 의회 민주주의라든가 시장 경제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어찌 보면 굉장히 고리타분한 이런 개념들, 이 개념과 가치들을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보조를 맞추어 나가겠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 차원에서 과거 아베 정권 때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의 이 개념 이거는 일본 정부가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 중국을 갖다 디커플링 시킨다는 그 전제 조건 하에서
과연 서구 우방국들이 환태평양 또는 인도 태평양에서 지향해야 될 바를 근원적인 좌표를 설정한 게 사실은 일본이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미국이 있죠. 그런 점에서 일본이 어느 정도 외교 무대에서 이니셔티브를 졌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는 100%는 아닙니다만 일단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아베 총리가 만들어놓은 그 전체 그림에서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마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들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일본 열도의 평화와 안전. 요거는 뭐 중국, 북한 이런 게 이제 적성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보 협의는 상존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일본이 북한을 제1 이제 그 적국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그게 가장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물론 이제 미사일도 쏘아대고 그게 대부분의 일본 수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안보관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 일본 자체에 대한 크나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제1주적을 중국으로 바뀐 게 아닌가. 물론 지금 군사적으로 일본이 중국과 맞닥뜨릴 수 있는가 하는 건 이제 전문가들 의견에 따라 상당히 이제 차이점이 많이 납니다. 단순한 해군력 가지고는 일본이 이길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전면적으로 붙었을 경우에 과연 군사적으로 일본이 버틸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만 일단 중국의 위협을 현재적인 것으로 일본이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나라든지 자국의 어떤 그 안전 안보 위협을 제거하고 국채를 보장하겠다라는 건 꼭 일본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도 갖고 있는 외교적 좌표의 핵심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국제 이슈에 대한 이제 적극적인 관여인데 요거는 지금까지 독일이나 일본이나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돈을 개도국들한테 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선행을 베풀어 왔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쓰는 만큼 별로 그렇게 이제 정치 외교적인 위상 전 세계적 맥락에서 봤을 때 그런 높은 위상을 점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라는 게 기시다 정권 또는 하야시 외상의 이제 보관입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은 환경 문제 하나만 국한시켜서 보자면은 아직도 일본이 그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분야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 중 하나가 이제 탄소 배출을 가는 겁니다. 그냥 어떤 그 시설물들을 지을 때 탄소 배출을 최소한으로 억제시킬 수 있는 이런 기법들, 기술들, 이거는 일본이 아주 탑 레벨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인 환경회의, CO2를 줄이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이건 국제사회 메커니즘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법제화 시켜 나갈 경우에 일본이 그런 틈바구니에서도 자신의 경쟁력을 이용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국제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이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제 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한중일 이제 세 나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이제 우리를 알로 보고 있을 거고요. 저거는 완전히 속국이라고 생각했을 거고 일본에서는 그렇진 않죠. 예전에 이제 좀 껄끄러운 상대죠. 물론 GDP 규모에서 중국이 오래전부터 일본을 앞섰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본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거북할 겁니다. 왜? 그 뒤에는 미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국 100% 자국의 순수한 국력만으로 외적의 침입을 막기 어렵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우방 국가를 이 미국을 잡고 있는 게 가장 안전한 방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간단한 논리를 제대로 소화하지도 못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옆에는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과 북한, 이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인데 지금 현재 좌파 정권이 몇 차례 들어서면서 북한에 대한 현재적 위협이라는 걸 갖다가 한국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하기 못하고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한국과 중국이 이제 수교 30주년입니다. 공교롭게 올해는 일본하고 수교도 50주년입니다. 그 말은 일본이 우리보다 20년 앞서 중국과 수교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들어갔을 때 그 문제점이라는 걸 이미 한국보다 훨씬 빨리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탈동지화 현상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번 투자를 하게 되면 중국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죠. 다만 정부가 이제 철수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속도는 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일단 기업을 중국에서 빼겠다는 건 확실한 전망이 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국 측 일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지금 굉장히 상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봤을 때 절대 일본이 미국과 등지고 중국과 가까워질 가능성은 제로죠. 그거는 중국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을 갖다가 철저하게 배척한다든가 계속해서 긴장 고조된 그런 국면들을 이어나간다고 할 경우에 그게 반드시 중국의 국가이익이 옳은 거냐라는 데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표님과도 몇 번 상의했습니다만
중국이 사실은 세계 경제에 등장하면서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경제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놈의 공산당이라는 정치 구조 때문에 다시 옛날 1966년, 76년 사이에 있었던 문역혁명기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중국에 일본 문화 페스티벌 같은 게 있었는데, 뭐,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게 아직도 중국에 인기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 페스티벌을 하는데 어떤 일본 문화 애호가가 막 기모노를 입고 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막 입장을 못하고 거기서 제지당하고 막 테러까지 당하는 이런 게 이제 동영상이 뜨고 있습니다. SNS에. 그럼 지금 완전히 이제 중국 민족주의, 중국의 국수주의적인 이런 운동을 하면서 그 타겟을 일본으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한국은 이미 뭐 오래전에 다 배제된 거고요. 지금은 뭐 사드 문제 하나 가지고 그냥 한 방에 보낸 나라니까 별로 겁을 안 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중국에 가보시면은 일본의 문화라든가 일본의 음식 문화, 일본의 애니메이션 이런 게 다 굉장히 깊이 있던 민중들한테 침투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제국주의적 이 세력들의 어떤 문화 침투를 없애겠다 이런 대명분을 내세워서 탈일본화, 그다음에 이제 반일 감정 고조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해나가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지금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지금까지 장사 잘하고 재미 좀 봤던 일본 기업이라든가 거기에 진출해 있는 어떤 개인들 또는 민간 업체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위협을 느끼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이제 좀 살벌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본에 대처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국이 또 전술적인 유화책을 쓰고 있는 게 얼마 전에 기시다 총리가 코로나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코로나에 걸리자마자 미국은 가만히 있었는데 중국의 시진핑이 가장 먼저 안보 전화를 걸었습니다. 올해 50주년이니까 뭔가 하자는 그런 전제 조건을 깔고 한 거겠죠. 그다음 그뿐만 아니라 총리 리커창이까지 기시다 총리한테 안보 전화를 했거든요. 물론 그러면 전화한 거예요. 그냥 외교적 제스처니까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50주년인데 뭔가를 이제 관계 개선 내지는 뭔가 새로운 분위기 창출해야 되는데 그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중국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면에서 일본과 뭔가 획기적인 새로운 관계 개선을 하기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 정부의 고민이 있는 건데 일단 지금 시진핑하고 기시다 총리 아직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마 하반기에는 G20 회의 같은 데 만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서로가 서로를 방문하는 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상태이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이제 미사일 발사, 핵실험 위기, 그다음에 센카쿠 열도, 그다음에 대만 위기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안이 첩첩산중이기 때문에 당장 두 나라의 관계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게 지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냥 한국과 일본이라는 이 두 나라를 중국은 이렇게 다르게 처신을 하느냐? 간단합니다. 일본은 제국주의를 해본 나라죠. 근데 우리는 제국주의의 피해를 본 나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번도 세계적 위상에서 관리해 나가겠다는 그런 주도권을 쥐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근데 일본은 지금은 좀 철학했을지 모르나 과거에는 그랬죠. 제국주의 세력이었죠. 중국을 침탈했죠. 그 다음에 근대 현대에 와서 중국 군대는 한 번도 일본 군대를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자존심이 굉장히 상한 거죠.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제국주의 국가였는데 중국을 집어삼킬 수도 있는 제국주의 국가였는데 지금 다소 경제적으로 쇠락하고 있다고 해서 중국에 무릎을 꿇지는 않겠다라는 게 일본 애들의 자존심입니다. 그러니까 두 국가가 자존심과 그다음에 현실적인 이익 사이에서 어떻게 국가 정책을 좌표를 설정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게 두 나라의 다 고민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이도저도 아닌, 그래서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리 잔수라는 중국의 서열 3위가 한국에 왔는데 그걸 만나주게 됐다. 그러면 이 안에 또 하나의 외교적 참사가 되면서 중국은 이럴 겁니다. 저놈들은 보수 정권으로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신하로서 존재하는 나라구나 라고 단정 지을지 모릅니다.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암담한데요. 일단 추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리 잔수란 서열 3위가 온다고 하니까 그때 윤석열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들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